자, 과학기술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6호 황정아 박사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6호 황정아입니다. 민당 여기 민재 6호. 네. 예, 저희가 지난번 한번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인터뷰하면서 느꼈어요. 즉시 패널.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때 저- 데뷔전이었는데 저도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죠? 오, 잘하는데 우쭈쭈 해주셔가지고 힘을 내겠습니다. 네. 그때 재밌었고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유시민 작가 나오셨을 때 하셨고. 네, 맞습니다. 예,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얘기도 잘하시고 그 방송을 들은 주변의 지인들 네. 또는 뭐 과학기술인들 연락 좀 갔을 텐데. 과학기술인들이 사실 수줍어가지고 네. 이렇게 미리 이렇게 대놓고 막 말을 많이 하진 않는데 네. 은근하게 네. 봤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문자가 사실- 어떻게 은근할 수가 있어? 이미 갔는데. 네, 칭찬을 그렇게 격렬하게 하시는 건 아니다. 격렬하게 하는 건 샤이 하시기 때문에 샤이하게, 네네. 그래 나쁘지 않다.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완전히 해소되었다. 완전히 잘할 해소. 것 같더라. 격려한다. 이런 문자가 쇄도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해제 이런 걸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연구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네. 이게 이제 예산을 5조 갑자기 삭감해버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우선 공공기관을 해제한 후에 공공기관이 아닌 걸로 만든 다음에 조직을 통폐합한다. 왜 이러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가 조금 오래된 문제거든요. 네. 정부 출연 연구소가 이제 네. 국가에서 출자해서 연구소를 만드는 건데 그런 연구소가 지금 25개가 있어요. 네. 네, 그걸 줄여서 이제 저희 출연연이라고 부르고요. 네. 출연연이 설립된 때부터 이제 저희는 연구소잖아요. 예. 대부분 이공계 박사학위 받으시고 연구자들이라서 예. 그러니까 자율성,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좀 보장해 달라는 게 연구자들의 입장이었는데 그렇겠죠, 당연히. 전혀 그렇지 않게 공공기관 운영법에 같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저희가 지금 공운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 안에 묶여 있는 기관들이 강원랜드나 국립대학교 병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국가기관들하고 같이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획일적인 잣대로 사람을 뽑는 거, 인사, 급여 기준 이게 전부 다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산 일정도 문제고 사람 일정도 문제고 사람의 뽑을 수 있는 인력 티오를 받는 것도 기재부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국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모든 국가 연구소들이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특성에 맞게 좀 자율성을 확보하게 연구자들이 연구기관 각자의 자율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연구자들의 오랜 수건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공문법의 해제는 적극 환영한다라는 게 해제 그 자체는. 해제 사실 자체는 2008년부터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근데 사항이고 이제 그 해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속이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뒤가 중요한데 진짜 우리나라 말 숨을 뒷말이 의도가- 중요한데 진짜 숨을 의도가 뒤에 있잖아. 네, 공문법 해제 그 사실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라고 저희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 연총이라고 부르는데 연총에서 이제 환영한다고 메시지를 내었는데 이걸 해제하면서 그래도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통폐합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 그 굉장히 예산 줄인 거하고 다 연결선상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그러니까 구조조정과 예산 구조조정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렇죠. 돈을 조금 5조나 더- 줄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조직을 슬림화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아까 이 출연 기관을 묶을 때 이게 연구기관이 아니라 돈을 버는 네. 그런 조직하고 같이 묶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같이 묶여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이 같으면 야 여기는 돈을 버는데 니네 R&D 센터는 돈을 못 벌잖아. 네. 그러면서 점수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 저희 평가 기준도 굉장히 그래서 경직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관별 인건비, 정원, 채용 방식 등등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고 그래서 그럼 R&D 센터 같은 거는 어차피
돈 못 벌잖아요. 그렇죠. 돈 돈 버는 벌라고-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적용하면 네, 맞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기초과학 분야고 그렇겠죠. 이번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연구 조직을 통폐합하고 구조 조정한다 그러면 실상적으로 굉장히 실리적인 조직들만 남을 거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돈이 좀 되는. 왜냐하면 눈에 네. 보이는 기준을 들이댈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아니 그래서 뭐 기재부에서 연구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 자기들이? 네. 자기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지금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거는 좀 규제를 풀어달라 과도한 규제를 이거였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조금 관리하기 쉬운 상태로 획일화된 잣대로 더 들이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 과학기술 노동조합에서도 출연연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얼마 전에 발표했고요. 이거 좀 그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연구기관이라고 해라. 응? 그러니까 우리 자체 연구들은 5조 대폭 삭감하고 줄이고 해외 연구기관들하고 해라.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해외 연구기관 프로젝트를 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황당하다라고 현장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왜 황당하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조금 늘려주는 게 국제협력 파트, 그러니까 네. 해외랑 같이 하는 연구만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현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막 자기들 아는 해외 막 연구소 연락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국제협력이 되는 게 아닌데 그 한 달, 두 달 이내에 모든 예산을 다시 짜야 돼가지고 정말 현장에서는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그래서 그 짧은 단기간 안에 국제협력 건수를 좀 찾아내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연구에 국제협력 파트를 부각시키는 식으로 다시 한번 전부 다 마사지가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해외 연구기관 입장에서도 이미 자기들은 몇 년 전부터 산 예산에 의해서 프로젝트 움직이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알던 연구인이 연락 와가지고 야 우리도 거기 끼워줘. 네. 그렇게는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러니까 제발 끼워줘.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자기 주 연구부 그 찌끄레기 정도 나눠주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그런 파트에 이름 올려주는 정도 그밖에 그렇죠. 그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실용적인 실제 하고 있는 연구에 뛰어들려면 기존에 사실 굉장히 준비가 많이 선제적으로 되어야죠, 사실 국제적인 파트너로 일을 하려면 대등하게.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급조돼서 뭐를 좀 같이 하자 그러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죠, 사실. 없죠 당연히. 네. 그리고 그 성과가 나와도 그쪽이 가져가지 우리가 가져갈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국제협력이라는 게 오랜 그 국가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십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고받을 게 분명해야 되고. 근데 그냥 겉으로 인사치레만 상황에서 도와줘야 그러면 정말 표면적인 협력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만 도와주는 거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멍청한 발상이라고 생각한 게 길 사이를 두고 A 가게하고 B 가게가 있어요. 업종이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A 가게하고 B 가게하고 서로 협력하시오. 그러면 A 가게가 자기 마진을 줄이고 B 가게한테 줍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조그만 가게도 안 해요. 그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죠. 근데 갑자기 해외 협력을 해 그러면은 해외 연구기관에서 알았어 우리 성과 나눠줄게. 아이고. 그렇게 하냐고요. 아니죠. 기존에 오랜 시간의 신뢰와 신의가 쌓여야지 뭘 하기에도 사실 국제협력은 더 어려운 게 이제 나라가 각자가 원하는 기준이 다르고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 사실 뭘 하나 결정할 때도. 당연하겠죠. 근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닌데 아무튼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전기료 없어서 그 슈퍼컴퓨터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네. 무슨 얘기예요 그게? 지금 출연연구소의 예산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R&D 예산 삭감이 일괄 삭감되었기 때문에 진짜로 전기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진짜로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컴퓨터를 끈 거예요? 완전히 끈 건 아니고 줄인 거죠 시간을. 그러니까 일부 끄고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시간을 그 연구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컴퓨터를 돌려주는 거였는데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운행 시간을 자체를 줄인 거니까 연구자들한테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사실.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네 전기세 많이 드니까 그걸 많이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컴퓨터가 너무 여러 대라 가지고. 네. 큰 컴퓨터는 큰 전기를 훨씬 더 많이 그렇죠, 먹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거대 공공 인프라를 운영할 돈이 국가 없어요. 슈퍼컴퓨터잖아요. 국가 컴퓨터죠. 우리 집
전기세 많이 나서 우리 집 끈 게 아니고 국가 슈퍼컴퓨터잖아요. 네네. 국가 슈퍼컴퓨터인데 전기세가 없어서 중간중간 끈다고요? 큰 문제죠. 기존에도 사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사이즈가 얼마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인 거죠. 농담 아니고요. 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번 정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애초에도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하겠다는 연구자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제안서를 내서 선정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선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런데도 그 시간 자체를 운영 시간 자체를 줄여버리면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최근에 대통령이 이 과학 문제 계속 얘기 나오니까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을 뒀어요. 네네. 이분 수석 비서관 이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그죠? 네네. 이분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이제 저도 이거 뉴스 보고 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어떤 뭐 하시는 분인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인물이고 현장 주변에 과학자들 몰라요? 현장의 과학자들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 다 수선을 해봤는데 네. 과학자들 중에서 뭐 하시는 분인지 아는 분이 제 주변에 현장의 연구자들은 일단 모르는 분이고요. 주변 다른 과학자들도? 네네. 현장에 연구를 하셨던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모르는 분입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셨던 분이더라고요. 뭐 쓸 수는 있는데 네. 쓸 수는 있는데 과학자들은 모르는 네, 분이구나. 현장 과학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수석 비서관이 됐을까? 모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요. 자 그리고 또 얘기 많이 나오는 이것도 이제 현장에 계신 분이니까 여쭤볼게요. 간접적으로는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포닥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다 하는 그 포닥들 네. 박사과정 막 끝낸 분들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이제 현장에 투입돼서 실무를 다 하는 분들이죠. 이제 예산이 확 깎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분들이고 이분부터 잘려 나간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장의 연구가 지금 과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연구 과제 수가 확 줄었고 그 기존에 계속 하던 과제 원래 3년, 5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속 가던 과제 자체의 예산 원래 내년에 이제 2억 줄게라고 했는데 그게 30%, 40%, 50%, 60% 깎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제가 돈이 없는데 그 안에서 고용을 하던 비정규직 인력을 계속 고용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네. 그분들이 이제 포닥인데 말하자면 네, 박사 후 연구원이나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부터가 제일 큰 문제가 되죠. 거기서부터 잘려 나가는 거죠. 네네. 왜냐면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잘려 나가면은 실제 실험실을 돌릴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은 박사 후 연구원분과 학생 연구원들이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가 그분들이 인건비였는데 30%가 잘렸다 그러면은 70%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추는 거 아니에요. 멈추는 거죠. 그게 큰 문제예요.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가장 젊은 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다고 해서 그 예산 가지고 나머지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건 또 고정비로도 다 있으니까. 고정비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세.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건드릴 수 없는 돈들. 그러면은 그분들부터 자르고 나면 실제로는 그 프로젝트가 멈추는 것이고 그 멈추는 게 3개월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통으로 1년이 사라지면 그분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딴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그러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프로젝트가. 학문 후속 세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인력 누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 로스가. 거기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력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쑥 빠져나가면 여기가 끊기는 거가 되잖아요. 중간에 끊기는 거죠. 사람의 고리가 끊긴다는 것은 그걸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일이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년 후내년에는 예산을 복원시켜줄게. 그 사이에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아? 그럼 딴 데 다 가 있지 이제. 일단 복원시켜주지 않을 거지만 그게 확정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라서 복원시켜줄 것 같지도 않지만. 복원시켜주지 않지만 지금 현재 그분들을 제가 어제 뉴스에도 봤는데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갈 데가 없어지는데. 석박사로 학부생들이 진학을 안 하겠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해외로 가겠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거는 사람을 끊어버리는데? 대한민국 과학에 테러를 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1년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끊어지면 사람이 끊어진 거니까 하던 프로젝트는 끊어졌고 앞으로 프로젝트도 이어가지 못하니까 몇 년에 걸친
손실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고 지금 현재 연구하시던 이제 대학의 연구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구소의 과제로 이제 연구하시던 연구원들은 계속 과제에서 예산이 무조건 삭감이 되고 무조건 30%, 40%, 50%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기존에 하려고 했던 연구 성과 목표치가 있거든요. 한 5년 네. 연구하면 요만큼 해보겠다라는 게 그거를 낮춰도 되냐? 낮추는 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어, 일을 못 하는데 목표는 낮출 수 없고 과학 분야에서 5년 뒤처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회하라는 모르겠습니다. 거예요? 그거를 되돌리기에 수십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나.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간첩이 있어. 간첩이 그리고 아니고 사실 진짜. 오히려 그 연구 성과 목표는 낮출 수 없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냥 그만둔다 하더라도 연구 중단을 하더라도 너한테 실책을 묻지는 않을게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냥 중단을 하라고. 관두라는 얘기 관두라는 얘기죠. 희망퇴직이죠 지금. 연구기관 전체 연구원들 연구인들한테 이건 뭐 예산 50% 깎았으니까 목표는 50% 논문 2편 쓰겠다고 했는데 한 편만 써도 되나요? 그건 안 되고 대신 희망퇴직을 받아줄게. 관두는 건 괜찮아. 네, 연구를 그만두는 건 없대. 이렇게 지금 공고하는 사회입니다. 야, 심각하죠. 간첩이 있다니까요. 알 수 없습니다. 국가의 누가 테러를 국가 왜 이렇게 미래의 하는지. 테러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정권도 이 과학 예산 안 건드린 거 아니에요. 진보고 네. 보수 간에 군사 정권 시절에도 안 건드렸어요. 그냥. 그렇죠. 군사 정권이나 보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공고하게 과학 기술을 지지한다라고 항상 대문짝만의 선전을 아, 나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선전을 했죠. 이해가 안 가네. IMF 때도 그래서 안 건든 건데. 네. 어떻게 한 번에 5조를 깎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번에 5조를 줄 리가 있나요? 못 주죠. 절대 안 되죠. 안 주고 지금 작년 대비 23년 대비 24년이 예산이 14.7% 순삭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앞으로 5년 동안 향후 0.7%씩만 쭉 5년 동안 콘크리트하게 0.7%씩만 늘려주대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3년 수준은 5년 후에 회복이 안 돼요. 안 되죠. 한 네. 번에 15%를 잘랐는데 네. 0.7 올려봐야 그거 3년 지나야 2.1%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증가해놓고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이거 됩니까? 진짜 미치겠네 진짜. 네. 자, 6호 황정화 박사님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